남편이 내게 말했다. 매주 주말마다 전처랑 만나는 걸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위해 거절해왔던 싱가포르 지사장 발령 서류에 서명했다. 그에게서 이번 주말에 뭐해? 라는 문자가 왔을 때 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찍은 셀카를 보냈다. 어두운 우리 침실에서 박민준의 휴대폰 화면이 네온사인처럼 빛난다. 오늘 만날 생각하니 너무 설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원래 있던 침대 협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다. 최다은. 그의 전처였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오랜 친구 사이에 순수한 커피 한 잔이라며 만나온 여자. 남편을 다시 만날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나는 이집트산 수면 시트 아래로 다시 몸을 밀어넣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잠든 척했. 휴대폰은 새벽 5시 47분에 울렸다. 누군가를 밤새 생각하지 않고서야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낼까? 옆에서 민준이 뒤척이자 나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썼다. 그의 손은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자동적으로 휴대폰을 향했다. 부드러운 불빛이 메시지를 읽는 그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거의 감은 눈 사이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지켜봤다. 지난 몇 달간 나와 관련된 어떤 것에서도 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빠르게 두드려 답장을 보냈다. 답장은 짧았지만 그의 표정은 내가 이해해서는 안 될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했다. 좋은 아침, 예쁘나. 그의 목소리에는 중요한 것을 숨길 때 사람들이 내는 억지스러운 쾌활함이 묻어났다.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려고 몸을 기울였을 때 이미 뿌린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친한 친구랑 일요일 아침 6시에 커피 마시려고? 나는 무심한 듯 중얼거리며 돌아누워 그가 벌이는 연극을 계속할 공간을 내주었다. 옷장 거울을 통해 그가 보통 면접이나 첫 데이트에나 할 법한 정성으로 옷을 고르는 것을 지켜봤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캐시미어, 스웨터, 웬만한 사람들의 월세보다 비싼 디자이너 청바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비싸 보이도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일요일 일상이 되었다. 최다은이 민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문자를 보내 서울로 돌아왔다고 알린 이후로 민준은 그 문자를 내게 완전히 순수한 일인 것처럼 보여줬다. 전처가 서울에 돌아왔대. 커피나 한잔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겠어. 우리 결혼을 주말마다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일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한 말이었다. 나는 첫 번째 일요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민주는 평범하게 입었다. 주말 캐주얼 차림에 준비하는데 5분, 거울은 거의 보지도 않았다. 그는 2시간 후에 돌아와 뉴욕에서의 다은의 사진작가 경력, 서울에 다시 적응하는 어려움, 치열한 예술계에서 길을 찾기 위해 조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책장을 정리하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생동감, 그녀의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그의 눈이 빛나는 방식을 주목했다. 우리 저녁에 한번 초대할까? 나는 떠보듯 제안했다.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 그 제안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 같았다. 민준의 열정은 사라지고 어려운 고객과 협상할 때 짓던 그 신중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좀 예민한 시기라 힘든 전환기를 겪고 있어. 좀 더 안정되면 그때 보자. 그게 나의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야 했다.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주는 자기 자신 외에 누구의 사생활도 보호하려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200명의 하객이 가득 찬 성당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를 믿었다.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비싼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파트너를 믿었다. 세 곳의 디자인 잡지에 실린 평창동의 우리 고급 주택. 번창하는 나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 여의도를 내려다보는 그의 임원 사무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녁 파티에서 부러워하는 커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비결을 알아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 일요일마다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는 그를 만남의 빈도가 잦아지고
시간이 길어지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원으로 나가 밤늦게 통화하는 것을 무시했다. 심지어 우리 저녁 식사 중에 그런 전화가 오기 시작했을 때조차 내 직감을 무시했다. 민주는 사과하며 밖으로 나가 다은의 긴급한 업무 위기를 도왔다. 그 위기는 항상 우리가 함께하는 제한된 시간에 발생하는 것 같았다. 샤워기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가 나오기까지 정확히 20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의 또 다른 현실 속 하루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말이다. 20분 동안 여기 누워서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 성수동의 비싼 레스토랑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내역을 못 본 척해야 한다. 다은의 긴급 상황 때문에 우리의 주말 계획이 항상 취소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해야 한다. 그가 그녀와 밤늦게 통화하는 것을 듣는 게 역겨워서 내가 객실에서 자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내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울린다. 회사 싱가포르 지사에서 온 긴급 표시가 붙은 이메일이다. 제목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아시아, 태평양, APAC, 지사장 최종 고려 대상, 시간 민감. 나는 이전 2번의 제안처럼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사를 이끌며 연봉 3억 원. 나만의 팀, 무제한의 창의적 통제권, 완전히 내 것을 만들 기회. 하지만 수락한다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평창동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민준과 내가 함께 만든 아름다운 존재를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지 않은가? 앞에서 보면 진짜 같지만 뒤에서 보면 비계와 페인트뿐인 영화 세트장처럼 세심하게 유지되는 환상일 뿐이다. 물소리가 멈춘다. 그가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무언가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매주 벌어지는 배신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흥얼거리고 있다. 그 소리에 분노와 상심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진다. 나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 감정이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내려간다. 커피를 내리는 의식을 통해 현실에 발을 붙일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몇 달을 고심해 고른 이탈리아산 맞춤 커튼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와 대리석 상판에 부딪힌다. 이 방의 모든 것은 파트너십, 공동의 결정, 합쳐진 꿈을 말해준다. 우리가 이탈리아 여행에서 사온 에스프레소 머신, 수십 번의 저녁 파티를 열었던 식탁, 휴가 계획을 세우고 5년 목표를 논하고 언젠가 가질 아이들을 상상했던 주방 아일랜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범죄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빈티지 밴드 티셔츠를 입고 예술적인 가난을 아무렇지 않게 시크하게 보이게 만드는 여자에게 내가 잃고 있는 것의 증거. 민준이 샤워를 막 마치고 완벽하게 몸단장을 한 채 문간에 나타난다. 그는 또 그 향수를 뿌렸다. 고객에게서 선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고객 미팅에서도 그가 뿌리는 것을 본 적 없는 비싼 향수. 그의 머리는 보통 이사회 발표나 사진 촬영을 위해 남겨두는 세심한 정밀함으로 스타일링되어 있다. 커피 향 좋네. 그가 중요한 회의 전에 사용하는 각을 맛이 나는 입술로 내 뺨에 키스하며 말한다. 일요일인데 일찍 일어났네. 나는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묻고 싶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 아침 일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 왜 그의 전처가 그를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지 알고 싶다. 대신 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사준 머그잔에 커피를 담아 그에게 건넨다. 세상 최고의 남편이라고 우아한 필기체로 쓰인 잔이다. 그 아이러니는 우리 둘 다 알고 있다. 또 다은 씨랑 무슨 위기라도 있었어? 나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묻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갤러리 정치 문제. 예술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사실 나는 모른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역시 몰랐다. 그때 그는 갑자기 창조산업 탐색의 전문가가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둘 다 따르는 척하는 대본 속에서 내 역할을 연기한다. 그는 20분 후에 사과 같은 키스와 저녁까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난다. 나는 현관 창문에서 그가 차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예전에는 우리 데이트 밤을 위해 남겨두었던 그 발걸음의 경쾌함을 알아차린다. 차는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내 남편을 그가 예전에 그의 이름을 공유했던 여자와 함께 만든 환상 속으로 데려간다.
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싱가포르에서 온 또 다른 이메일이다. 이번에는 즉시 삭제하지 않는다. 대신 제목을 쳐다보며 내가 이미 끝나버린 삶을 구하려 애쓰는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삶에 마침내 얘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싱가포르 이메일은 내 휴대폰에 열리지 않은 채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부엌 아일랜드에 앉아 텅 빈 집의 침묵이 원치 않지만 필요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게 두었다. 2주가 지나서야 민준의 일요일 준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향수부터 시작되었다. 평소 주중에 쓰던 향이 아니라 더 깊고 비싼 향이었다. 우리가 결혼 첫 기념일에 청담동의 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뿌렸던 종류였다. 그때 우리는 와인을 살 형편이 안 됐지만 어쨌든 주문했다. 옷방을 정리하다가 그가 늘 걸어두던 곳에 에르메스 셔츠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우리 기념일을 위해 3주치 식료품비를 들여 산 미묘한 패턴의 네이비색 셔츠. 오늘은 화요일이고 민주는 평소에 회사 유니폼을 입고 사무실에 있으니 그 셔츠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다. 일요일 아침이 내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아마도 우리의 한 달 전기 요금보다 빗살 어두운 색 청바지와 함께 그 셔츠를 입고 욕실에서 나왔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사람의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우아함. 셔츠 좋네. 나는 그의 주말 옷을 깔끔하게 개며 말했다. 특별한 날이야? 그의 손가락이 시계 잠금쇠에서 멈칫했다. 그냥 다은 씨랑 커피 마시는 거야. 알잖아. 예술계가 얼마나 이미지에 민감한지. 당연하지. 그의 전처의 인맥 관리를 위해 그가 오랜 친구와 간단히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갤러리 오프닝에 참석하는 것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 거니까. 나는 그가 전에 한 번도 만지는 걸 본 적 없는 헤어 제품을 사용하며 25분 동안 머리를 만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가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네트워킹이야. 그는 마치 잡지 모델처럼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것이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인 것처럼 설명했다. 정말 중요한 네트워킹인가 보네. 나는 가볍게 말하려고 애쓰며 말했지만 뱃속에는 차가운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준비는 다은을 위한 것이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어깨가 전투를 준비하는 것처럼 네모나게 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혜야. 어른들은 전 배우자랑 아무 의미 없이 친구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라는 단어가 나를 잘못 건드렸다.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내 걱정을 말도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다. 잘못 생각했다거나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는 했을지 몰라도 말도 안 된다고는 한 적이 없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상상하는 질투심. 많은 10대라도 되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다고는 안 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평소보다 더 차려입는 것 같아서. 그는 약간 누그러졌지만 이미 상처는 났다. 그 단어는 불에서 나온 연기처럼 우리 사이에 떠다녔다. 우리 둘 다 그 냄새를 맡지 않는 척했다. 월요일에는 수진관을 가던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청담동에 있는 카페로 전문적으로 점심을 먹는 여성들에게 비싼 샐러드를 파는 곳이다. 나는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다은이 서울 생활에 정착하고 남편의 끊임없는 조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대신 수지는 퀴노아 샐러드를 깨작거리며 신뢰와 정서적 성숙에 대한 강의를 했다. 네가 불안해하는 거야. 그녀는 진짜 배신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자신감으로 오트라떼를 저으며 말했다. 그들이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름다운 일이야. 진정한 정서적 진화를 보여주는 거지. 아름답다고. 그녀는 내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남편이 내가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묘사하는 동안 그 단어를 선택했다. 하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매주 주말마다 몇 시간씩이나. 수진의 미소에는 성공적인 관계의 비결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위해 마련된 특유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자기야, 남편이 오랜 친구랑 커피 마시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문제는 그가 아닐지도 몰라. 나는 도착했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빠진 채로 떠났다. 수진의 말이 가로수가 늘어선 평창동의 거리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어쩌면 내가 불안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모든 본능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를 때조차도 파트너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화요일의 재원과의 사업회의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공했다. 우리는 5년 동안 파트너였고 우리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경받을 만한 것으로 키워냈다. 재원은 내 어깨의 긴장감, 고객 업데이트에 대한 내 반응의 산만함을 읽을 만큼 나를 잘 알았다.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가 분기별 전망을 검토하며 물었다. 나는 민준의 일요일 일과 잦아지는 만남, 평범한 커피 데이트를 위한 정교한 준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재원은 말을 끊지 않고 들었고 세부 사항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그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안심시키거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수년간 함께 일하며 해석하는 법을 배운 방식으로 눈썹을 치켜들었을 뿐이다. 고객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마케팅 전략을 설명할 때 그가 짓는 표정이었다. 흥미롭네. 그가 말한 전부였지만 그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나중에 우리가 노트북을 챙기고 있을 때 그는 거의 무심하게 말했다. 사실 지난 일요일에 민준 씨 봤어. 성수동에 새로 생긴 곳에서. 그 벽돌 노출되고 스테이크 비싼 곳 있잖아. 내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멎었다. 성수동. 그는 평창동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했었다. 재원의 표정이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변했다. 어쩌면 계획을 바꿨을지도 모르지.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 갈색 머리에 예술가 분위기 나는. 둘이 꼭. 그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데이트하는 것 같았어. 그 말은 찬물처럼 나를 덮쳤다. 재원은 재빨리 고객 유지율로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상처는 났다. 내 남편은 전철을 만나는 장소를 거짓말했고 그들은 재원이 특별히 기억할 만큼 비싼 곳에 있었다. 10월이 되자 일요일 만남은 더 길어졌고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밤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자리에 들 무렵인 밤 10시쯤이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가 그것을 흘끗 보고 그의 전체적인 태도가 바뀐다. 미안, 다은 씨야. 고객 긴급 상황. 그는 정원으로 나가고 나는 음소거된 텔레비전과 프렌치 도어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활기찬 대화 소리와 함께 홀로 남겨진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전화들 동안 그의 목소리 톤은 다르다. 내가 몇 달 동안 들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더 몰입되어 있다. 대화는 매주 더 길어진다. 20분이 30분이 되고 그리고 45분이 된다. 나는 시간을 재고 침대에 누워 그가 정원길을 서성이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이 전화들 동안 웃는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웃음. 그 웃음은 내가 그가 나와 함께 그렇게 웃었던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게 만든다. 그가 우리 침실로 돌아올 때 그는 항상 미안해하지만 그토록 긴 논의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갤러리 정치, 고객 협상, 업계 인맥. 다은은 서울의 경쟁적인 예술계를 탐색하는데 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 내 남편은 우리 벽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예술에 전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창조 산업 경영의 전문가가 되었다. 밤 12시에 상담이 필요한 고객 문제가 대체 뭐야? 어느 날 밤 그가 밖에서 1시간 동안 그녀와 어떤 정의되지 않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듣고 나서 물었다. 그는 마침내 협탁 위에서 조용해진 휴대폰을 두고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왔다. 알잖아.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지. 모든 게 긴급하고 감정적이야. 그녀는 단지 비즈니스 쪽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뉴욕,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 중 하나에서 성공적인 사진작가 경력을 쌓은 여자가 갑자기 기본적인 전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데 내 남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폰은 더 이상 잠을 자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저녁 식사 대화 중에 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영화를 방해하고 어두운 침실을 최로부터 온 메시지로 밤낮 없이 밝힌다. 내가 끊임없는 연락에 대해 물었을 때 민주는 다은이 서울로 돌아오는 전환기에 힘들어하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아파트 구하기부터 전문적인 네트워크 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금 매우 연약해. 그는 마치 이것이 그의 전처가 그의 실제 아내보다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연약하다. 그 단어는 다은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약한 감정 상태, 연약한 전문적 상황, 서울 생활에 대한 연약한 적응, 자신의 모든 것을 싸서 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사한 이 여자는 남편의 끊임없는 개입 없이는 기본적인 삶의 도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섬세한 것 같다. 나는 객실에서 자기 시작했다. 그의 밤늦은 대화가 나를 깨어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다. 누군가 옆에서 잠자리를 공유하는 당신보다 다른 여자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동안 옆에 눕는 것은 내가 매일 밤 견딜 준비가 되지 않은 특별한 종류의 고문처럼 느껴진다. 객실에서도 나는 벽을 통해 그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밤에 다르게 들린다. 그가 업무 통화 중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톤보다 더 부드럽고 친밀하다. 때로는 단편적인 말들을 듣는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안심, 그녀의 전망에 대한 격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 나는 그가 나에게 그런 부드러운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다. 객실은 나의 성역이자 감옥이 되었다. 내가 우리의 침대를 스스로 떠난 지 3주째 나는 소셜미디어 스토킹의 어두운 마법을 발견했다. 새벽이시, 불면증은 나의 반갑지 않은 동반자가 되었다. 민준이 체계적으로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잠든 사람의 깊은 호흡으로 안정될 때 정확히 찾아온다. 오늘 밤도 다른 많은 밤처럼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의학검사 결과를 열 때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망설임으로 인스타그램 앱 위에서 엄지손가락을 맴돈다. 최다은의 프로필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로드된다. 개인정보 설정도 나와 내 남편의 관심을 잠식하고 있는 삶을 엿보는 큐레이팅된 시선 사이에 장벽도 없다. 그녀의 피드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다. 진정한 보헤미안 라이프 스타일을 외치는 예술적으로 배열된 혼돈. 정리되지 않은 침대 위에 걸쳐진 빈티지 밴드 티셔츠. 분위기 있는 흑백으로 포착된 갤러리 오프닝. 깊은 예술적 사색을 암시하는 각도로 촬영된 커피잔. 하지만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장소들이다. 14일 전 태그된 서울숲 근처의 파머스 마켓. 민준이 그들이 어떤 평범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일요일. 사진에는 가을 농산물이 정물화처럼 배열되어 있지만 나는 민준과 내가 4년 동안 격주로 함께 쇼핑했던 그 시장 광장을 따라 늘어선 상인들의 가판대, 조약돌길, 빅토리아 양식의 가로등을 알아본다. 나는 상처를 후벼 파는 사람의 기계적인 끈기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며 더 스크롤한다. 6일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숨겨진 보물이라는 캡션과 함께 촬영된 삼청동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앤티크숍. 이미지는 낡은 나무에 전시된 빈티지, 주얼리를 보여준다. 민준과 내가 우리 복도에 걸려있는 아르데코 거울을 찾았던 바로 그 진열장. 그는 남편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내 삶을 여행하고 우리에게 속한 장소, 우리의 공유된 추억과 농담이 담긴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 각 사진은 영토 정복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내가 우리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을 체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다. 최악의 부분은 그녀의 사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다. 각 이미지는 전문적인 기술로 구성되어 평범한 장소를 갤러리 벽에 걸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녀는 내가 항상 기능적으로만 여겼던 장소에서 실을 찾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예술적인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보는 것은 나를 평범하게 느끼게 만든다. 마치 내가 흑백으로 살아온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생생한 색으로 보는 것 같다. 아침이 되자 매달하는 재정 정리의 시간이 돌아왔다. 민주는 분기별 보너스에 붙어 있지 않으면 숫자를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처리해온 일이다. 나는 식탁 위에 은행 명세서를 펼쳐놓고 자동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대조하며 우리의 예측 가능한 삶에 익숙한 패턴을 찾는다. 대신 나는 우리 계좌에 외국 DNA처럼 엮여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의 증거를 발견한다. 민준이 동네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말했던 일요일 저녁. 성수동의 루버나딘에서 18만 원짜리 저녁 식사. 그가 그녀의 경력 전망을 논의하며 서울숲을 산책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오후에 구매한 사치 갤러리 입장권임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가 다은이 압도감을 느껴 일찍 집에 왔다고 맹세했던 지난 일요일 서울 시내의 더 네드 로비바에서 결제된 내역이다. 숫자는 다른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의심스러운 각 청구 내역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기소하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는 디지털 사건 파일을 만든다. 그날 저녁 민준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또 다른 하루를 마치고 넥타이를 풀며 부엌에 나타났을 때 나는 포커 게임의 카드처럼 명세서를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비싼 커피 데이트네. 나는 성수동 레스토랑 청구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이 대화를 준비해 온 것 같았다. 그건 커피가 아니었어. 다은 씨가 뉴욕에서 아는 갤러리 오너들을 만났어. 네트워킹 저녁 식사였지. 창조 산업에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 설명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내가 갤러리 입장료 청구 내역을 가리키자 그가 다은의 예술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시회에 참석했다는 또 다른 정교한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다. 티켓이 2장인데 내가 물었다. 정신적 지원이 필요했어. 이런 갤러리 행사는 전문적인 관계를 재건하려고 할 때 위협적일 수 있거든. 각 거짓말은 이전 거짓말 위에 쌓여 모든 의심스러운 세부사항을 설명하는 점점 더 복잡한 서사를 만들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이러한 설명을 연습하고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들릴 때까지 다듬은 사람의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호텔바 청구 내역은 가장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요구했다. 민준에 따르면 그들은 비행기 환승 사이에 30분밖에 시간이 없는 잠재 고객을 그곳에서 만났다. 다은은 그 미팅에 대해 긴장했고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그의 지원이 필요했으며 그 후 그들은 그 상호작용을 되짚어보기 위해 간단히 한잔했다고 한다. 그의 거짓말이 너무나 매끄럽게 나와서 나는 증거에 대한 나 자신의 해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청구 내역들에는 순수한 설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단순한 우정이 존재하는 곳에서 음모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수진이 내 불안감이 내 관점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토요일 아침의 빨래는 고고학 탐사가 되었다. 우리 옷을 정리하다가 나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가죽 재킷이 3주 동안 빨래 바구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년에 내가 파리에서 사다 준 네이비색 울 스카프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유럽 출장 때 자신을 세련되게 보이게 해준다고 주장했던 그 스카프. 내가 없어진 물건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세탁소에 맡겼어. 그 재킷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스카프는 지난주 점심 때 얼룩이 묻었어. 하지만 나는 월요일 오후에 우리가 5년 동안 이용해 온 세탁소에 확인했다. 카운터 뒤에 있는 아주머니는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가 보통 맡기는 것들을 기억한다. 내가 재킷과 스카프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못 봤는데요. 손님, 남편분 물건은 한 달 넘게 들어온 게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속한 비닐, 포장된 옷들로 둘러싸인 가게에 서 있다. 우리 결혼 생활의 조각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집에서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들. 그러다
명백한 공백을 남기는 더 큰 부재들. 그날 저녁 나는 민준의 옷장을 마음속으로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편집증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유된 삶의 체계적인 해체를 기록해야 한다는 커져가는 필요성 때문이다. 작년 회사 파티에 입었던 비싼 시계, 그의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주신 실크 넥타이, 사라진 각 조각은 내가 내 남편을 상대로 만들고 있는 사건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수요일 오후 나는 우리 앞마당에서 튤립 구근을 심고 있었다. 내가 과연 볼 수 있을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봄꽃을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은 치유가 되는 것 같았다. 흙을 파고 조심스럽게 간격을 두어 구근을 놓고 흙과 희망으로 덮는다.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면서 정원 가꾸기 좋은 오후네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우리 집 울타리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는 70대이고 평창동에 오래 살아서 캐묻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사정을 알 정도였다. 우리는 구근 종류와 최적의 심기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녀가 지난 일요일에 민준을 봤다고 언급했다. 남편분 산책로 취향이 좋으시네. 요즘 서울 숲이 참 예쁘잖아. 내 손은 여전히 흙 위에 있었다. 산책로. 아, 네. 제가 동생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성문 근처더라고요. 낭만적인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었죠. 낭만적인이라는 단어가 찬물처럼 나를 덮쳤다. 혼자였나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바뀌고 그녀의 친근한 태도가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깨달음으로 흐려졌다. 아니요, 아가씨. 어떤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갈색 머리에 꽤 예쁘장하더라고. 예술가 분위기 나게. 둘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꼭 오후를 즐기는 연인 같았어요. 그녀는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은을 묘사했다. 빈티지한 옷차림, 목에 걸린 카메라, 걸으면서 민준에게 기대는 방식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을 통해 연구해온 여자와 일치했다. 내 남편이 친근한 커피와 전문적인 조언 이상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여자. 아주머니는 자신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자신의 장미덤불과 겨울잠 준비로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났다. 즐거운 대화 외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는 내 이웃이 내 남편과 그의 전처가 순수한 커피를 마시며 회포를 푸는 오랜 친구가 아니라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제공한 것이다. 나는 온화한 오후 기온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손으로 튤립국은 심기를 마쳤다. 손톱 밑에 흙이 쌓였고 나는 내가 흙이 내 머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깊이 거짓말에 묻혀 있었는지 생각했다. 내가 땅에 심는 각 구근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희망처럼 느껴졌다. 내가 결혼한 남자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믿음. 내가 일하는 동안 평창동 위로 해가 지고 동네를 모든 것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이게 하는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기만적일 수 있다. 나는 가장 그림 같은 삶이 가장 추악한 진실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때로는 배신의 증거가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이 함께 걷던 공원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언급하는 것처럼 간단하다. 튤립 구근들은 내가 풍요로운 흙에 심은 비밀처럼 우리 앞마당에 묻혀 있다. 봄이 와서 내가 내내 알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며 나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손톱 밑에 흙을 닦아냈다. 네일 브러쉬로 긁을 때마다 전문적인 커피 미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낭만적인 산책과 손잡기에 대한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다. 다음 며칠은 이상한 정지 상태로 지나갔다. 나는 우리 삶의 일상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것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업무 회의는 뒤섞였, 고객 전화는 배경 소음이 되었. 나는 내가 실제로 듣고 있지 않은 대화 중에 적절한 순간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는 동안 내 휴대폰은 내가 수집을 멈출 수 없는 스크린샷과 증거로 불타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내가 분기별 전망을 검토하고 있을 때 다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알림이 휴대폰에 떴다. 이미지는 파괴적인 선명도로 로드되었다. 성수동의 갤러리 오프닝, 노출된 벽돌 벽과 산업용 조명,
다은은 잘 차려입은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 서 있었다. 나는 본 적 없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내 숨을 먹게 만드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빈티지 진주 귀걸이, 3대에 걸쳐 나에게 전해진 정교하는 세팅이 있는 귀걸이, 민준이 지난달에 중요한 고객 행사라며 빌려갔던 귀걸이. 그는 우아한 액세서리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화면이 픽셀화될 때까지 확대했지만 착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 귀걸이는 1952년부터 우리 가족의 것이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나에게로 특별한 날에 착용하고 중요한 순간을 위해 아껴두라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졌다. 분명히 그의 전처와의 갤러리 오프닝은 중요한 순간에 해당되는 모양이다. 타임스탬프는 목요일 오후 8시 30분을 가리켰다. 지난 목요일 민준이 연말 예산 작업으로 늦게까지 일한다고 주장했을 때, 내가 혼자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숫자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문자를 보냈었다. 내가 객실에서 잠들고 있는 동안 그는 그의 전처가 할머니의 보석을 하고 그가 나를 한 번도 데려가 본 적 없는 동네에 예술 오프닝에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스크린샷하여 문서라고 이름 붙인 증거 폴더에 추가했다. 그것을 진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은행 명세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타임라인 불일치와 함께 매일 무거워지는 배신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합류했다. 금요일 아침까지 귀걸이는 내 보석함에 다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떠난 적 없는 것처럼 평소에 벨벳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만지는 느낌은 이제 달랐다. 그것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의 피부에 닿았는지, 우리 결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떤 순간들을 목격했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오염되었다. 금요일 오후 전화 한 통이 예상치 못한 생명줄로 위장하여 왔다. 내 상사의 목소리는 내가 살아온 가정감시의 안개를 뚫는 흥분을 담고 있었다. 지혜 씨, 특별한 제안을 고려해 줬으면 해요. 이건 단순한 발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사를 출범시켜 주길 원해요. 당신만의 팀, 무제한의 창의적 통제권, 전략 및 실행에 대한 완전한 권한. 제시된 연봉 액수에 나는 자리에 앉았다. 연봉 3억 2천만 원에 2주 지원금, 그리고 2년 안에 내 수입을 3배로 늘릴 수 있는 주식 옵션까지. 사람들이 평생의 경력을 쌓으며 마주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기회였다. 내가 필사적으로 구하려 애쓰던 삶으로부터의 탈출구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졌다. 전에 거절했던 건 알아요.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 역할은 당신의 기술 세트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주말 동안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가 부르고 있고 그들은 특별히 당신을 원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동적으로 거절할 이유를 찾는 대신 실제로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다은의 정서적 안녕을 지원하는 또 다른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고 거의 빛이 나는 채로 집에 왔을 때 나는 그 전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은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졌다.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4년의 결혼 생활에서 나의 첫 번째 진짜 비밀. 그는 부엌을 오가며 저녁을 준비하면서 다은이 서울 전환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최근의 돌파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진심으로 투자한 사람의 생동감을 담고 있었다. 그가 내 직업적 승리에 대해 예비해 두었던 그런 종류의 열정. 나는 그가 능숙하게 채소를 써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진전, 통찰력, 서울 예술계를 탐색하는 데 있어 커져가는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밝아지는지 주목했다. 그가 내 하루에 대해 물었을 때 그의 관심은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진짜 감정적 투자는 다른 곳에 있는 동안 배우자의 관심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었다. 10월 15일은 회색빛이고 쌀쌀하게 다가왔다. 날씨는 그 중요성과 맞아떨어졌다. 우리의 네 번째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200명의 하객 앞에서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던 날. 그 하객들은 아마도 우리가 그들이 알아내지 못한 무언가를 알아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객실에서 혼자 깨어났다.
또 다른 밤을 벽을 통해 들려오는 민준의 희미한 전화 통화 소리를 들으며 보냈다. 부엌 카운터에는 꽃이 없었다. 커피 메이커 옆에는 카드가 놓여 있지 않았다. 이날이 그의 세심하게 구조화된 감정적 불륜의 일상 속 또 다른 일요일이라는 것 외에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인정도 없었다. 민주는 이미 다은과 함께 보낼 또 다른 하루를 위해 옷을 입고 우리 침실에서 나왔다. 내가 첫 기념일에 선물한 시계를 차고 배신과 동의어가 된 향수를 뿌리고 내가 커피를 만들면서 그 날짜를 언급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어떤 희귀한 휴일을 언급한 것처럼 혼란스러워했다. 우리 결혼기념일. 나는 그가 재촉 없이 기억할지 궁금해하며 말했다. 인식이 천천히 떠오르고 그 뒤를 이어 남자들이 중요한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이 나타났다. 물론이지. 미안해.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오늘 밤에 제대로 축하하자. 약속할게. 네가 좋아하는 그곳에서 저녁 먹자.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났다. 그는 전처와의 환상적인 삶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실제 결혼에 실제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서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던 날. 걱정 마. 나는 그가 깨닫는 것보다 더 진심으로 말했다. 분명히 오늘 다은 씨가 당신을 필요로 할 거야. 그는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입술로 내 이마에 키스하고 그의 또 다른 현실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우리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낸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진 범죄의 증거처럼 보이는 결혼 사진에 둘러싸여 앨범은 영원한 것, 삶을 함께 만들어갈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다고 믿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희망과 확신에 찬 젊은 얼굴들. 우리가 결코 놓지 않을 것처럼 굳게 잡은 손. 우리가 공유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미래를 본 눈. 지금 그 사진들을 보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문명의 유물을 조사하는 것 같다. 일요일 저녁, 민준이 다은과의 기념일 축하를 7시간째로 연장하는 동안 나는 재원의 번호를 누른다. 우리는 잠실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만난다. 어려운 대화를 이끌어낼 만큼 진한 커피와 모든 사람을 피곤하고 정직하게 보이게 하는 형광등 조명이 있는 곳이다. 나는 법정의 증거처럼 내 휴대폰을 포마이카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스크린샷, 은행 명세서, 타임라인, 심지어 민준이 여러 불일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기록한 음성 메모까지. 재원은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드리는 꼼꼼한 주의력으로 각 조각을 검토하며 때때로 날짜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묻거나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명확하게 볼 수 없게 된 맥락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 옆집 아주머니가 서울숲에서 손잡고 있는 걸 봤대. 나는 정원 가꾸기 대화에서 받아 적은 메모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가 그녀의 고객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일요일에. 재원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마치 이 증거가 결국 드러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내가 체계적인 기만에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몇 달간의 문서로 내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는 어려운 고객 회의에서 본 그 표정으로 내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올린다. 이게 뭔지 알지? 그가 조용히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불륜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면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이 내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해주는 것을 듣는 것은 내가 의심해온 몇 달간의 직감을 확인시켜준다. 신뢰와 정서적 성숙의 이름으로 무시하라고 들었던 본능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동안 우리는 파괴적인 폭로 뒤에 따르는 그런 종류의 침묵 속에 앉아있다. 밖에서는 서울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내 삶은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요구할 무언가로. 식당의 형광등이 재원의 얼굴에 거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가 내 휴대폰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다시 밀었다. 증거는 우리 둘 다 찾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연기. 나는 총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중립성을 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여전히 할머니의 귀걸이가 예술계의 조명 아래 반짝이는 다음에 갤러리 오프닝 사진이 표시되어 있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획이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복수는 아니지만 전략으로 위장한 자기 보존처럼 느껴지는 무언가. 10월부터 2월까지의 몇 달은 평행한 삶의 이상한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출근하고 고객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파는데 도움이 되는 캠페인을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 내 꿈은 서서히 부패하고 있었다. 민주는 일요일의 의식, 밤늦은 전화통화, 청구 내역과 실종, 그리고 암세포처럼 증식하는 타임라인, 불일치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는 예의 바른 낯선 사람들처럼 같은 집에서 공간과 청구서를 공유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채로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부재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췄고 내가 더 이상 묻지 않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멈췄다. 나는 그가 자신의 최근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어떤 이야기든 믿는 척하는 것을 멈췄다. 싱가포르 제안은 내가 잡기 두려운 생명줄처럼 내받은 편지함에 떠 있었다. 3번이나 상사가 답을 요구했다. 3번 다 나는 고려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는 민준이 마침내 나를 떠나고 싶다는 솔직한 말로 내가 떠날 허락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월이 회색빛이고 쌀쌀하게 다가왔다. 아침 7시에 부엌에 앉아 점점 더 의미 없게 느껴지는 고객 제안서를 검토하는 내 기분과 맞아떨어졌다. 밖의 평창동은 비에 젖은 수채화 그림 같았다. 모든 것이 흐릿한 가장자리와 흐릿한 색으로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해체를 반영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민준의 도착을 알렸지만 나는 이미 그 소리만으로도 이것이 그의 평소, 주말 캐주얼한 하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발걸음에는 목적과 정밀함, 중요한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의 박자가 있었다. 그는 침실에서 나왔는데 감정적 위기에 처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잡지 화보 촬영에 가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캐시미어, 스웨터, 짙은 회색의 이탈리아산 울로 사기 전에 망설였을 정도로 비쌌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한 달 식료품 예산보다 비싼 어두운 색, 청바지.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어떤 고객 미팅이나 사교 행사에서도 사용한 적 없는 제품으로 스타일링한 머리, 또 다은 씨랑 무슨 긴급 상황이라도 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갤러리 정치 문제야. 그가 수십 번이 루틴을 수행한 사람의 능숙한 동작으로 시계를 조절하며 말했다. 그녀의 예술적 비전을 의심하는 까다로운 갤러리 오너와 문제가 있어. 창조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지. 하룻밤 사이에 내 남편은 우리 벽에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창의적인 분야에 전혀 관심을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계 협상의 전문가가 되었다. 나는 그가 복도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보통 이사회 발표나 중요한 데이트에나 할 법한 주의력으로 옷깃을 조절하는 것을 지켜봤다. 그를 되돌아보는 남자는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적 취향에 맞게 세심하게 구성된 누군가였다. 대신 나랑 집에 있어. 나는 의도적인 침착함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제안했다. 우리 예전처럼 경주에 차 몰고 갈 수도 있잖아. 네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앤티크 시장도 찾아보고.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마치 내가 정말로 불쾌한 것을 제안한 것처럼. 그의 얼굴은 평온한 준비에서 격한 짜증으로 변했다. 그가 불합리한 고객 요구에 대비할 때 짓는 표정으로 눈썹이 모아졌다.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버릴 수는 없어. 그가 말했다. 버린다는 단어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강조와 함께 전달되었다. 버린다. 분명히 그의 전철을 일요일 하루 동안 혼자 두는 것은 버림에 해당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생각 없는 유기. 하지만 그의 실제 아내를 4개월 연속 매주 주말마다 혼자 두는 것은 단지 건강한 성인 우정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러니가 아무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살아있는
전선처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내가 필요한 건 어쩌고? 그 질문은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나왔지만 그가 준비를 멈추게 할 만큼의 무게를 실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실제로 그 질문을 고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세심하게 큐레이팅한 삶에서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 아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내가 그가 체계적으로 다른 여자를 우리 결혼보다 우선시하는 동안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고 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대신 그의 얼굴은 적대적인 비즈니스 협상 중에 사용하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대화를 계속하기보다는 끝내기 위해 고안된 표정.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어, 지혜야. 다은 씨와 나는 친구야. 어른들은 부적절한 의미 없이 전 배우자와 플라토닉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멈추고 투자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재정평가에 들이는 분석적인 정밀함으로 내 표정을 연구했다. 사실 그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준비된 성명을 전달하는 사람의 신중한 박자를 띄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매주 주말을 전처와 보내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예 함께하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 뒤따르는 침묵은 무한하게 느껴졌다. 번개와 천둥 사이 온 세상이 숨을 죽이는 순간처럼 나는 이웃집게가 오직 그것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의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평창동로에서 일요일 아침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복도에 있는 우리의 앤티크 할아버지 시계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우리 결혼의 마지막 순간들을 똑딱거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나는 4년간의 세심하게 구성된 삶이 마침내 가운데가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 둘 다 구조적 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발전해온 단층선을 따라 갈라지는 소리를. 그는 나에게 선택으로 위장한 최후 통첩을 주었다. 다은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결혼을 끝내거나 그를 완전히 믿거나 그를 완전히 잃거나 그의 현실 버전에 복종하거나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감수하거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가 또한 나에게 이 희극을 내 존엄성을 지키며 끝낼 허락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본다. 우리 복도에 서 있는 남자.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다른 여자를 위해 아껴두는 향수를 뿌리고 아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의 얼굴을 하고 내 집에 살고 내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주고 있는 누군가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 나는 우리 둘 다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흥미로운 변화를 겪는다. 처음에는 상충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이것이 그가 머릿속에 쓴 대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경악한다. 그는 눈물, 비난, 어쩌면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필요성의 증거로 다은에게 나중에 묘사할 수 있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동의였다. 침착하고 이성적이며 즉각적인 그의 최후 통첩이 완벽하게 말이 된다는 동의. 잠깐 그가 말했다. 그의 자신감 있는 협상 자세가 흔들린다.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모든 단어를 진심으로 말한다. 이미 감정적으로 이혼한 사람과 우리 결혼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척하는 정교한 연기는 이제 끝이다. 사랑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척하는 것도 끝이다. 신뢰가 증거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척하는 것도 끝이다. 헌신이 우정으로 위장한 체계적인 배신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 척하는 것도 끝이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데 마치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게임에서 패를 잘못 썼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보인다. 내 질문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던 최후 통첩은 대신 내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일요일 아침부터 찾아 헤매던 명확함을 주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안다. 민주는 우리 복도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의 세심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비싼 향수는 갑자기 공연 도중에 끝난 연극의 소품처럼 보였다. 그가 최후 통첩을 전달하며 갑옷처럼 입었던 자신감은 증발해버리고 자신의 권력 게임이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역효과를 냈는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만 남았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그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5분 전에는 없었던 공황의 기미가 묻어 있었다. 방금 했잖아. 나는 마침내 불가피한 것에 저항하는 것을 멈춘 사람의 침착한 효율성으로 노트북과 고객 파일을 챙기며 대답했다. 당신은 당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매우 명확했어. 그는 내 뒤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왔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불확실했다. 나는 그가 우리 침실, 이전에 우리 침실을 돌아다니며 내 프로페셔널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요일이 될 일에 필요한 작업 자료를 모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혜야, 잠깐만. 내가 정말로 헤어지자는 뜻은 아니었어. 그냥 네가 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했던 거야. 신뢰. 몇 달 동안 나에게 무기처럼 사용된 단어. 내 본능을 의심하게 하고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제 그것은 비를 건조하다고 부르거나 어둠을 밝다고 부르는 것처럼 공허하고 의미 없게 들린다.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벽 콘센트에서 노트북 충전기를 뽑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 다은 씨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믿어.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거짓말할 것이라고 믿어. 나는 당신이 그녀의 갤러리 오프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념일을 잊을 것이라고 믿어. 그는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나는 그가 또 다른 정교한 허구를 만들기 전에 계속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이 아래층에서 말한 것을 정확히 의미했다고 믿어. 내가 당신의 전처와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를 우리 침실 문간에 서 있는 채로 두고 내 홈오피스로 향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작전실이 될 빵. 싱가포르 이메일은 내가 열기 두려웠던 문처럼 내받은 편지함에 있었다. 평창동과 일상, 그리고 안전하게 느껴지면서도 나를 질식시키고 있던 결혼이라는 익숙한 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천천히 익사하고 있을 때 안전은 환상이다. 그리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서 숨 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근육 기억이 대신했다.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더 강하고 명확한 버전의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같은 단어들을 타이핑했다. 제목, 회신, 싱가포르, 지사장직 수락, 그 역할을 수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환 물류 및 시작 날짜에 대해 언제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제 의사 결정 과정에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나는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의 발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도록 훈련된 내 뇌의 일부가 이 완벽한 명확함의 순간을 방해하기 전에 보내기를 눌렀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일요일 저녁인데도 4시간 이내에 훌륭한 소식입니다. 3주 안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임시주택 및 영구 아파트 찾기 지원을 포함한 모든 이주 물류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3주, 21일, 4년 동안 쌓아온 삶을 해체하고 아무도 내 역사를 모르는 도시에서 남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아내 이외의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도시에서 그것을 재구성하기까지. 아래층에서는 민준이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마도 다은에게 자신의 가정 위기를 설명하고 그의 감정적 필요를 그의 실제 아내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에게서 위안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대화는 1시간 이상 지속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남겨두었던 활기찬 톤을 띠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은 민준이 피해를 수습하려는 예측 가능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결과가 가시화된 후에야 나타나는 그런 종류의 후회로 짓눌려 있었다.
그는 패를 잘못 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자들이 짓는 그 특유의 표정을 하고 부엌에 나타났다. 멋쩍지만 방어적인, 미안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쓰다 걸렸지만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기보다는 규칙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어제 일 말인데 그가 긴장된 정밀함으로 커프스 단추를 조절하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아. 순간의 감정이었지. 알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나는 커피에서 눈을 들어 사건에 대한 그의 수정주의적 해석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쳐다봤다. 스트레스. 마치 외부 상황이 그를 우리 결혼보다 전처를 우선시하도록 강요한 것처럼. 마치 다른 여자와 매주 주말을 보내는 것이 그가 반복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 나는 흥미로운 심리 실험을 관찰하는 사람의 침착한 관심으로 물었다. 우리 관계에 대한 당신의 평가에 동의한 부분, 아니면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 부분? 그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숫자가 그가 팔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지 않을 때 어려운 고객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는 것과 같은 제스처. 내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 지혜야. 당신은. 그는 그 문장을 끝내기 전에 멈췄다. 아마도 어제 나를 말도 안 된다고 부른 것이 얼마나 잘 먹혔는지 기억했을 것이다. 내가 어땠는데, 민준 씨. 감정적이고 반응적이었다고? 다은 씨와의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보게 만들고 있어. 그 뻔뻔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4개월간의 체계적인 기만, 잊혀진 기념일, 없어진 보석, 재정적 불륜.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문제를 만드는 것은 나였다. 발령 서류에 서명했어. 나는 그의 얼굴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간단히 말했다. 부엌은 우리 에스프레소 머신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민준의 세심하게 구성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 외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무슨 발령 서류, 싱가포르, 3번이나 제안받았던 지사장직, 내 현재 연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그 자리. 3주 후에 시작해 그의 커피잔이 대리석 카운터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부딪히고 추상 미술처럼 보이는 패턴으로 갈색 액체를 표면에 흩뿌렸다. 그는 마치 내가 우주 임무에 참여하거나 전문 고개사가 되겠다고 발표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그의 이해에 너무나 낯선 것이어서 그의 뇌가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무언가, 진심일 리가 없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어. 당신은 그냥 우리 미래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그 위선은 너무나 완벽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몇 달 동안 우리 주말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 결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와 상의하지 않고 전처와 관계를 맺어온 바로 그 남자가 갑자기 협력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사실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엉망진창을 치우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종이 타월로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대답했다. 특히 당신이 우리 미래가 정말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을 때는 말이야. 그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내가 보기엔 다은 씨의 경력 걱정, 다은 씨의 감정적 필요, 그리고 다은 씨의 사교 일정이 당신의 실제 아내와 관련된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 그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가 전문적인 우정의 순수함과 전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에 성숙함에 대한 또 다른 정교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했다. 집은 금요일에 시장에 내놓을 거야. 나는 덧붙였다. 타이밍에 관계없이 파괴적일 폭로를 질질 끌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나는 그가 실제로 기절할까봐 걱정했다. 우리 집을 팔 수 없어. 그건 우리 집이야. 우리가 함께 삶을 만든 곳이야. 내 집이야.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그의 편안함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모기지, 등기, 계약금 모두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 우리가 결혼하기 6개월 전에 샀잖아. 기억나?
가구 고르는 거 도와줬잖아. 재정적 현실이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를 짓눌렀다. 민주는 자기 나이에 비해 잘 벌지만 우리 공동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스트레스 없이 유지하기 위해 두 명의 전문직 소득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편안한 존재. 나 혼자서는 비슷한 수준을 감당할 수 없어. 그가 결혼 2년 차에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알아. 나는 잔인함 없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부엌. 내 집에 내 부엌에 서 있는 남자. 내가 사준 옷을 입고 있는 남자. 갑자기 내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는 누군가처럼 보인다. 내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파트너가 아니라 내 공간에 살면서 내 감정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내 투자를 이용해온 누군가. 3주가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자 4년간의 얽힌 재정, 공유된 소유물,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보다 나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결혼의 정교한 인프라에서 나 자신을 빼내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올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보다는 흥분과 비슷한 것을 느낀다. 3주는 영원이자 동시에 전혀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삶을 조각조각 해체할 때 날들은 상자, 법률 서류, 그리고 낯선 사람이 된 누군가와 공유된 소유물을 나누는 이상한 친밀함의 일상으로 흐릿해진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유령처럼 우리 집을 돌아다닌다. 때때로 진정한 소통보다는 협상처럼 느껴지는 대화를 시도한다. 내가 떠나는 날 아침이 왔다. 회색빛이고 이슬비가 내리는 서울의 날씨는 왠지 모르게 끝맺음에 어울리는 것 같았다. 내가 마지막 상자를 봉인하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없는 소식이 있는 사람의 끈기로 초인종이 울렸다. 재원이 팔 아래에 노트북을 끼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고객 회의에서 본 그 표정을 하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짓는 표정. 우리 이야기 조매하에 그가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복도로 들어서며 말했다. 네가 떠나기 전에 봐야 할 게 있어. 그는 민준과 내가 저녁 파티를 계획하고 결코 가지 않을 주말 여행을 논의하던 바로 그 식탁 위에 노트북을 놓았. 화면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 증거를 정리한 사람의 체계적인 효율성으로 로드되었다. 그 갤러리 고객을 위해 소셜미디어 분석을 하다가 재원이 능숙한 정밀함으로 키보드를 움직이며 시작했다. 데이터에서 최다은의 이름이 나왔어. 그래서 좀 더 깊이 조사해봤지. 내가 찾은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화면은 스크린샷, 타임스탬프, 그리고 내 마케팅 배경이 그 철저함에 감탄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구성으로 배열된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가득 찼.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그 의미에 가라앉았다. 일요일 브런치 말이야. 재원이 법정 프레젠테이션의 증거처럼 로드되는 이미지들을 클릭하며 말했다. 그건 동네 카페에서의 긴급 상담 세션이 아니었어. 이 장소들을 봐. 사진들은 민준이 나와 공유했던 어떤 이야기와도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만 원짜리 테이스팅 메뉴가 있는 트렌디한 성수동 레스토랑 스케치. 유명인들이 사진 찍히러 가는 칠튼 파이어하우스.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하고 한 끼. 식사 비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간 식료품, 예산보다 비싼 리버 카페. 이런 곳들은 전문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을 돕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종류의 장소가 아니다. 이것들은 의도적인 목적지. 사람들이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추억을 만들고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가는 종류의 레스토랑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 재원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파괴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운 중립성으로 말했다. 식사뿐만 아니라 활동도. 이것 좀 봐. 아파트 찾기 사진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냥 아무 부동산이 아니라 평창동의 특정 매물들이었다.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거리들. 그녀가 쉽게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동네들. 우리와 마주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껴질 장소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증거는 재원이 다은의 전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왔다. 내 남편과의 관계와 병행하여 발전해온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전체 사진 시리즈.
이미지들은 그들의 감정적 충격을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예술적 정밀함으로 로드되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술집, 백조, 황금 시간대 조명으로 포착되어 익숙한 공간을 낭만적이고 친밀하게 보이게 만든다. 민준과 내가 게으른 토요일 오후에 구경하곤 했던 삼청동의 앤티크숍들, 이제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영토를 되찾는 것을 기록하는 예술적 구성의 배경이 되었다. 심지어 서울숲 파머스 마켓도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나타난다. 공유된 공간의 감정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서사를 위해 그것들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눈으로 촬영되었다. 각 이미지에는 날짜가 찍혀 있어 재원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범위를 드러내는 타임스탬프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우연한 기록이 아니야. 이건 다른 여자의 삶을 한 장소씩 대체하는 시각적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누군가야. 사진은 부인할 수 없이 아름답다. 각 이미지는 평범한 장소를 갤러리 벽에 걸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문적인 기술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맥락을 알고 나니 모든 예술적 선택이 폭력처럼 느껴진다. 모든 세심하게 구성된 샷이 계산된 침략의 증거처럼 더 있어. 재원이 날짜와 장소별로 정리된 폴더를 클릭하며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다. 타임라인이 민준이 당신에게 말한 것과 전혀 맞지 않아. 타임스탬프는 4개월간의 거짓말을 갑자기 고해상도로 보이게 만드는 패턴을 드러냈다. 내가 고객 프레젠테이션에 늦게까지 일하며 우리가 공유된 재정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믿었던 동안 그들이 함께 참석했던 갤러리 오프닝, 내가 여러 번 우리를 위해 제안했지만 민준이 비현실적이고 비싸다고 일축했던 경주로의 주말 여행, 증거는 몇 달에 걸쳐 있으며 불륜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대한 내 이전의 이해를 순진하게 보이게 만드는 정교한 조작 캠페인을 드러냈다. 민준이 나에게 다은의 연약함과 전문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그들의 로맨스를 승리랩처럼 기록하고 있었고 오랜 친구들 사이에 치유적인 대화여야 할 순간들의 영구적인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야. 나는 점점 더 커지는 친밀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스크롤하며 말했다. 이건 우연한 감정적 재결합이 아니었어. 이건 체계적이었어. 재원은 자신이 만들고 싶지 않았던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마친 사람의 단호함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혜야. 이게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알지만. 하지만 그는 틀렸다. 증거를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만든다. 4개월 동안 나는 내 본능을 의심하고 내가 순수한 우정에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며 수진의 신뢰와 성숙에 대한 강의가 내 우려가 진정한 위협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적절함의 징후라고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 본능이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상황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고 내 최악의 의심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계산적이고 의도적이었다. 이 시간 후 나는 내 평창동 생활에 조심스럽게 포장된 남은 것들로 둘러싸인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 서 있다. 아침의 폭로는 내가 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진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을 고치려는 모든 시도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그림을 완성한다. 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그것을 해체하면서 유지 보수를 돕는 척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수리할 수 없다. 내 휴대폰이 민준의 문자로 울린다. 이번 주말에 뭐해? 그 질문은 일주일 전이었다면 정확했을 가정을 담고 있다. 내가 어떤 음울한 임시 숙소에 앉아 내 성급한 결정을 후회하고 우리 삶을 함께 떠나는 극적인 단계를 제고하고 있다는 것. 서울의 현실이 평창동 일상의 편안함에 비해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것. 비록 그 일상이 독이 되었더라도 대신 나는 새로운 모험, 새로운 가능성, 아직 만나지 못한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출발 라운지를 둘러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음에 올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보다는 흥분과 비슷한 것을 느낀다. 나는 자유처럼 들리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출발 게시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다. 파리, 암스테르담, 로마.
그리고 목록 맨 위에 싱가포르. 내 탑승권이 프레임에 보인다. 진정한 미소가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속이지 못했던 몇 달간의 억지 쾌활함을 대신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는 사진을 추가하고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타이핑한다. 답장은 즉시 온다. 잠깐, 진짜 떠나는 거야? 집에 와. 우리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탑승 중이다. 싱가포르, 나의 싱가포르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 내 뒤에는 평창동이 내가 예전에 가졌던 문제의 크기로 줄어든다. 그러는 동안 앞에는 아무도 내 역사를 모르는 도시, 남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아내 이외의 누군가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놓여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나를 4년간의 세심하게 구성된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코 말이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마침내 이해하게 만드는 3주간의 증거를 향해 나를 데려간다. 비행기는 새로운 시작이 단단한 땅과 만나는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창의공항에 착륙했다. 작은 타원형 창문을 통해 싱가포르는 왠지 모르게 평창동의 익숙한 햇살보다 더 희망적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나는 32살이고 2개의 여행 가방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다. 그 안에는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삶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성수동의 아파트는 우리 회사의 이주팀이 설정한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수십 년의 서울 이야기를 목격한 노출된 벽돌벽, 모든 것을 디자인 잡지에 속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산업용 조명, 그리고 빛과 날씨의 모든 변화에 따라 변하는 그림처럼 도시 스카이라인을 액자에 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첫날 아침 나는 3층 아래의 장인 로스터리에서 온 커피를 들고 그 창가에 서서 싱가포르가 내 주위에서 깨어나는 것을 지켜본다. 커피 맛이 여기서 다르다. 원두나 추출 방법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제 정말 어디서 보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서 숨겨진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그것을 마시는 경험. 너무나 정상이 되어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던 그 끊임없는 낮은 수준의 불안 없이 여의도의 사무실 건물은 내가 전문적인 환경에서 가능하다고 잊었던 종류의 창의적인 에너지로 윙윙거린다. 나의 새로운 팀은 내가 마케팅을 사랑했던 이유를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증명하려는 열망과 혁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서서히 나를 질식시키던 삶을 지탱하는 또 다른 일상이 되기 전에 2주 안에 나는 고객 유지율을 30% 증가시키는 3가지 전략을 실행했다. 성공은 내 평창동에서의 성취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단순한 전문적 인정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적 위기를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을 때 의미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로 위장한 감정적 지뢰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없이 하루 종일 보낸다.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공동의 친구들에 따르면 평창동에서는 내 출발이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비밀리에 불가피하다고 알았던 그런 종류의 혼란을 정확히 만들어냈다. 내가 방정식에서나 자신을 제거하자 민준의 세심하게 관리된 이중생활은 극적으로 폭발했다. 나의 이전 점심 동반자이자 관계조언가였던 수지는 내 전략적 철수의 여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열심이었다. 다은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기대했어. 그녀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오락처럼 느껴지는 업데이트 전화 중 하나에서 나에게 말한다. 그녀는 일요일 세션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구애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당신을 떠나 그녀에게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아이러니는 완벽하다.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삼각관계를 끝냈을 때 다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서 다른 여자가 되는 어색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수진의 가쁜 보고에 따르면 그녀의 반응은 신속하고 예술적으로 파괴적이었다. 내 삶을 체계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록했던 새로운 시작 사진 시리즈는 거짓된 시작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컬렉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텅 빈 레스토랑 테이블, 버려진 커피잔, 한때 가능성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배신과 오산만을 이야기하는 장소에 있는 고독한 인물들의 삭막한 흑백 이미지, 예술적 진술은 명확했다. 그녀도 나만큼 철저하게 놀아났다. 남성 주인공이 자아, 만족과 주말 오락 외에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은 이야기에서 낭만적인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다. 평창동 집은 6주 안에 팔렸다. 디자인 잡지에 실렸던 그 고급 주택은 민준과 내가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런 종류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 것이라고. 아마도 상상했을 젊은 부부에게 팔렸다. 내 모기지를 갚고 남은 수익금은 싱가포르를 탈출이 아니라 내 실제 미래에 대한 투자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재정적 자유를 나에게 주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나는 링크드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는다. 내가 결코 필요하다고 알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에 대해 적절하게 중립적으로 느껴지는 전문 플랫폼이다. 최다은이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한다. 그녀의 메시지는 조심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녀의 소셜미디어 존재를 특징짓는 예술적 감각이 없다. 우리는 코벤트가든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의한다. 우리 둘 다 역사나 감정적 투자가 없는 중립적인 영토.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작아 보이고 몇 달간의 소셜미디어 감시 동안 내 마음속에 만들었던 자신감 있는 보헤미안 여신보다 더 연약해 보인다. 그녀의 눈의 피로는 대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악당으로 캐스팅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특정 종류의 피로를 말해준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서론 없이 말한다. 그녀의 손은 마치 대화에 그녀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커피잔을 감싸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은 것, 당신을 아프게 한 것에 참여한 것,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마치 아직 묻는 법을 배우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것처럼 컵을 쳐다본다. 민준 씨는 당신의 결혼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계속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각 단어와 함께 더 작아진다. 당신들이 이혼하기 편할 때까지 형식만 유지하고 있다고, 서로 멀어졌고 재정적인 이유로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 뻔뻔함은 숨이 막힐 정도지만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분노보다는 연민. 그리고 당신은 그를 믿었군요. 믿고 싶었어요. 그녀가 결과가 부인을 불가능하게 만든 후에야 오는 그런 종류의 정직함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가 더 쉬웠어요. 레스토랑 데이트, 사진 프로젝트, 당신 동네에서 아파트 찾기. 만약 당신의 결혼이 이미 죽었다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파괴하고 있지 않았던 거니까요. 대화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된다. 두 여자가 한 남자가 자신의 자아를 섬기면서 우리 둘 다 같은 환상의 경쟁적인 버전에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정교한 허구를 해부한다. 민주는 양쪽을 능숙하게 놀리고 있었다. 나를 통제적이고 의심만 타고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궁핍하고 연약하다고 나에게 묘사하면서 나도 당신 같은 입장이었어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가 말한다. 남편이 왜 전처에게서 그렇게 많은 우정이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아내. 그건 파괴적이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데 일조했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내가 마침내 복수 이야기라고 부르기에 편안해진 것에 완벽한 코다를 전달한다. 비록 복수는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더 적극적인 악의를 암시하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그녀가 실망을 예술적인 우아함으로 짊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의 움직임으로 빈티지 가죽 재킷을 챙기며 말한다. 집은 팔렸고 그는 지금 신림동의 어떤 음울한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서 정말로 자신을 모르는 여자들과 관계를 큐레이팅하는 대신 넷플릭스를 보며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각본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전처 모두와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할 만큼 여성의 관심을 절실히 원했던 민주는 이제 둘 다 없다. 흥미롭게 느껴지기 위해 여러 출처로부터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했던 남자는 진정으로 자신과 혼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견했다. 내 새로운 삶을 정의하는 갤러리와 카페가 늘어선 거리를 통해 내 성수동 아파트로 걸어 돌아오면서
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방식에 심오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는다. 분노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지속적인 감정적 투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나는 그 에너지를 실제로 내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만드는 대로 방향을 전환했다.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준이 그 최후 통첩을 전달할 만큼 오만했던 것에 감사한다. 그가 내 허세를 부를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에 감사한다. 그가 나를 서서히 질식시키던 결혼에서 나를 해방시켜준 것에 감사한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신 인생에 가장 큰 호의를 베푼다. 민주는 나에게 그가 안정보다는 드라마를, 파트너십보다는 자아 만족을, 정직한 소통보다는 조작을 선택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는 또한 내가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때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 이미 감정적으로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배운 사람. 매일 아침 창고형 아파트에서 깨어나 창밖으로 싱가포르가 살아나는 것을 지켜볼 때 나는 모든 것이 변했던 평창동 부엌에서의 그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나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순간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했고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 만약 이 전략적 해방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지혜가 민준의 최후 통첩에 대해 완벽하게 침착하게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 라고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그녀의 여정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